네, 안녕하세요. 네, 진짜 오랜만입니다. 그렇죠? 네. 물론 오다 가다 많이 보긴 봤지만, 여러분들 앞에서 강의하는 건 되게 좀 그 기본 강의 이후로 오랜만에 하는 것 같은 느낌인데, 이제 걱정되는 건 뭐냐면, 저랑 오랜만에 보는 거는 뭐 별로 상관이 없긴 한데, 이게 원가관리 회계 자체를 여러분들이 너무 오랜만에 보실까봐 그게 좀 걱정이긴 합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심화반인데, 뭐 다른 과목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뭐 심화반이라고 해서 막 여러분들한테 막 2차 시험 수준으로 막 얼마나 대단히 어려운 거를 해드리고 그럴 생각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지금 심화반에서 쓰는 교재도 제가 이제 올해는 기본 교재로 좀 했거든요. 기본서로. 그래서 이 기본서에 있는 내용들 우리가 좀 확실하게 좀 알자라는 그런 느낌으로 심화반은 진행할 거고요. 다만 기본반 처음 진행할 때처럼 하나하나 이렇게 다 떠먹여 드리진 않을 거고, 좀 기본적인 내용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그냥 최대한 빠르게 좀 진행하고, 또 기본반에서는 좀 풀어드리지 않았던 약간 난이도가 있는 문제들, 그런 것들도 좀 같이 좀 풀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할 겁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좀 당부드리고 싶은 건 벌써 9월이거든요. 벌써 9월이고 시간이 좀 빠르다는 느낌을 좀 가지셔야 돼요. 벌써 이제 뭐 물론 아직도 낮에는 좀 덥긴 하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제법 이제 좀 선선해졌고, 그 얘기는 뭐냐면 여름 다 지나가서 이제 그 가을이 됐다는 거예요. 저 벌써 하늘도 보면 가을 하늘이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아유 날씨 좋구나, 편하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눈 깜짝할 사이에 이제 갑자기 추워지고 외투를 꺼내고 막 눈 오고 막 이럴 거라고. 그럼 어떻게 될 거냐면 우리 시험 볼 때가 다 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9월밖에 안 됐으니까 우리 시험 보는 건 보통 뭐 2월 말이나 뭐 3월 초 이 정도 되겠지. 그렇게만 생각하면 제법 많은 시간이 남은 것처럼 좀 느껴질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은 것이 시간 정말 빨리 가요. 시간 정말 빨리 가가지고 잠깐 정신줄 놨다가 이제 정신 좀 차려보자 싶으면 당장 내일 모레가 시험이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정말 코앞이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으로, 당장 내일 모레가 시험이다라는 느낌으로 좀 집중해서 긴장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공부를 좀 하셔야 되겠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까지 공부를 해보셔서 느끼시겠지만 절대로 이게 쉬운 시험이 아니거든요. 쉽게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 아니라고. 엊그저께 회계사 2차 최종 발표 났던 거 아시죠? 그렇죠? 그래서 뭐 친분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작년에 이제 공부했던 그 학생들 중에서도 정말 막 미친 듯이 열심히 했었거든요.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열심히 했었다고. 제가 아침에 일찍 와 보면, 아침에 제가 오늘처럼 9시 수업 있고 그러면 뭐 한 7시 반이나 못해도 한 8시 이전에 항상 학원에 오거든요. 와서 보면은 이렇게 그 문을 딱 열어봐요. 혹시나 누구 공부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보면은 항상 아침에 한두 명씩은 있었다고 이렇게. 근데 그 친구들도 이번에 합격했느냐라고 한다면, 물론 뭐 그 한 과목 남고 두 과목 남고 이렇게만 했었지만, 여튼간에 최종 합격을 하지 못한 친구들도 많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정말 미친 듯이 열심히 해도 붙기 힘든 시험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발 좀 안 하셨으면 좋겠는 생각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그래도 여러분들 저랑 처음 만났던 게 이제 빠른 분들은 1월에 뵌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반 시작하면서 보셨던 분들은 3월 달부터 보신 분들도 있고, 물론 뭐 심화반에서 처음 뵙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래서 이제 그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 그래도 꽤 오랜 시간을 학원 다닌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지금까지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것도.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닌데, 어쨌든 간에 지금 되게 잘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잘 따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자, 지금까지 잘 따라오고 있는 것도 너무나 제 입장에서는 너무나 기특하고 대견하고 여러분들 잘하고 계시다고 칭찬하고 싶은데, 내 칭찬 들으면 뭐하냐고. 합격증을 받아야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절대로 피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정도면 됐겠지. 네, 그래도 요만큼 했으니까 요 정도 내가 공부했는데 설마 안 되겠냐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이거 갖고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정말 미친 듯이 내가 진짜 이거 이상으로 내 인생에서 도저히 못한다. 다시 한번 나한테 기회를 준다라고 할지라도 이거 이상 잘할 자신은 없다. 요 정도 느낌이 될 정도로 열심히 하지 않는 이상 절대로 합격은 못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젊은 날에 얼마나 아까운 시간입니까?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한 시간이니까 이 시간이 절대로 헛되이 되지 않도록 조금 더 열심히 해서 우리 무조건 좋은 결과 만들자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그 원가관리회계 수업을 좀 시작할 건데, 일단 기본서를 한번 좀 보시면, 우리 목차 좀 잠깐 볼게요. 목차 좀. 우리 옛날에 다 배웠던 거니까. 제가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이 끝나고 나면 유인물을 하나씩 좀 나눠드릴 건데, 그 유인물은 뭐냐면 이제 체크리스트예요. 그 체크리스트가 뭐냐면, 그래도 그동안
여러분들의 시간이 좀 흘렀기 때문에 원가관리회계를 좀 오랜만에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 알고 있는가 이런 것들 제가 좀 질문지를 만들었거든요. 일종의 설문지인데 그 설문지에다가 조금 최대한 그 솔직하게 답변을 좀 해주세요. 그래야지 제가 그 설문지를 보고서 여러분들의 그 현재 그 상태가 원가관리회계 공부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들 좀 파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하고 개별적으로 상담할 때 이제 그런 자료들도 조금 우리가 그 참고를 하면서 상담을 좀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이렇게 솔직하게 답변을 좀 해주시면 되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 보면 이제 오늘 목차에 있는 내용들 쭉 나올 겁니다. 그래서 목차를 한번 보시면 챕터 1번의 원가관리회계의 개념, 원가관리회계가 뭐냐 대체 뭐 원가 계산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다 그런 얘기 적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챕터 2에 보시면 원가의 개념과 분류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건 뭐였었냐면은 원가의 분류 처음에 저랑 기본반에서 뭐 배웠었냐면 우리 원가, 제조 원가는 세 가지로 나눈다. 결국 DM과 DL과 OH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눈다. 뭐 이런 것들부터 배우고 시작했었거든요. 그렇죠? 그것뿐만 아니라 뭐 변동 원가도 있고 고정 원가라는 것도 있습니다. 뭐 제품 원가도 있고 기간 원가라는 것도 있습니다. 뭐 등등등 뭐 그런 얘기들을 이제 배웠었던 것이 바로 두 번째 챕터였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그 심화반인데 그래도 명색이 심화반인데 1장에서 원가관리회계가 뭐냐 또 2장에서 DMDLOH가 뭐냐 뭐 추적이 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 뭐 그런 거 몰라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다는 생각은 일단 안 할 거예요. 그래서 1장하고 2장은 솔직히 강의는 안 할 겁니다. 1장, 2장은 그래서 혹시나 1장, 2장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는데요 하시는 분들은 기본 강의 동영상으로 제공된 거 무조건 듣고 오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1장하고 2장은 우리 뭐 재무회계로 치면 회계원리나 같은 그런 내용이니까 그래서 명색이 심화반에서 1장하고 2장 막 붙잡고 있을 시간은 없어요. 그래서 1장, 2장은 각자 좀 공부를 해주시고 어쨌든 1장하고 2장 관련된 내용들은 알아야만 다음 내용들을 따라갈 수 있으니까 어차피 다음 내용들 제가 이제 강의하면서 1장, 2장에서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내용들 그런 것들은 어차피 중간중간에 설명드릴 거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겠어요. 그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이제 저는 오늘 3장서부터 강의를 좀 진행할 건데 3장에서 이야기하는 건 이제 제조기업 원가의 흐름입니다. 뭘 좀 떠올리시면 되냐면 우리 T계정 3개 그렸던 거요. 제일 먼저 원재료 관련된 T계정 머릿속으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지금 떠올려지는지 원재료 T계정 그 다음에 제공품 T계정 한번 떠올려 보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제품 T계정 이런 것들 한번 떠올려 보시고 각각의 항목들 명칭이 무엇이었는지 의미가 무엇이었는지 굳이 우리가 흐름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줬다는 거는 방향성이 좀 존재한다는 건데 그런 것들은 어디서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그런 것들 머릿속으로 한번 떠올려 보세요. 물론 이제 오늘 같이 할 겁니다. 같이 할 거지만 지금 목차를 굳이 보는 이유는 아 맞다 옛날에 내가 이런 것들 공부했었지 이런 것들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고 시작하기 위함이에요. 그죠? 그래서 3장서부터 오늘 조금 진도를 나가 볼 거고요. 4장에서는 원가 배분 관련된 이야기를 하네. 보조 부문 원가의 배분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원가의 배분. 뭐 2장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내용이긴 한데 원가라고 하는 건 직접 원가라고 해서 추적이 되는 놈들도 있고 또 간접 원가라고 해서 추적이 안 되는 녀석들도 있는 거였으니까 추적이 만약에 안 된다라고 한다면 걔네들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배부를 좀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배부라고 하는 거 어떻게 할 거냐 그걸 배워줄 것이고 그 원가 회계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원가의 배분 관련된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4장서부터는 시험 문제랑 되게 직결된 그런 내용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좀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렇죠? 그다음 보조 부문 원가의 배분 우리 뭐 배부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 좀 배웠던 적이 있었는데 우리 그 이런 얘기 한번 해봅시다. 우리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 보시면 어차피 5장서부터가 이제 본격적인 원가 계산인데 이런 내용들이 결국은 원가 배분이라고 하는 것이 중심에 좀 있어야지 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3장하고 4장 위주로 좀 강의를 진행할 거고요. 5장에 있는 개별 원가 계산에서부터 6장, 7장, 8장, 9장, 10장까지 여기는 10장까지가 이제 원가회계에 해당되고 10장 이후로 11장 이후로부터가 이제 관리회계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인데 우리 어차피 옛날에 배웠던 내용들이니까 개별 원가 계산에서부터 그 다음에 10장 활동기준 원가 계산까지 옛날에 배웠던 내용들이 대체 무엇이었는가 그런 것들 한번 체크해보고 넘어가도록 하자고요. 자, 한번 봅시다. 오늘 제가 진도에서는 빼버렸지만 1장하고 2장에서 우리가 뭘 배웠었냐면 원가의 뭐 개념과 분류 이런 것들을 배웠었고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가 원가를 DM과 DL과 OH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자 이런 것들 우리가 이야기했었거든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공장에서 발생하는 일들 이게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가장 핵심이니까 결국은 어떤 이야기를 먼저 할 거냐면 제공품, work in process죠. 그렇죠?
제공품과 관련된 이야기 요거를 이제 제일 먼저 해야 되는데 제공품 특이계정에 등장하는 애들을 한번 따져본다면 제일 먼저 기초 제공품이 얼마 이렇게 있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단계에 이제 발생한 원가가 무엇이 있을 것인가 그런 얘기가 들어가야 될 텐데 단계에 발생한 원가는 뭐가 있을 거냐면 당연히 DM 이것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DL이라고 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OH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기 세 가지가 우리가 이제 단계에 발생한 원가입니다. 자, 퀴즈. 세 개 다 더한 거 뭐라고 불러요? 세 개 다 더한 거. 다 더하면 단기 총 제조 원가라고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런 거 있었죠, 그렇죠? 자, 단기 총 제조 원가. 자, 또 한번 퀴즈. 이렇게 둘만 더해보세요. 뭐라고요? 둘만 더한 거. DM과 DL만 더한 거. 얘는 둘만 더해서 뭐라고요? 얘를 기본 원가 혹은 기초 원가 이렇게 불렀었지. 이렇게 둘이 더해볼까 이렇게? 이렇게 둘이 더하면 뭐라고요? 얘네 둘이 더하면 가공원가 혹은 전원원가 이렇게 불렀었지, 그렇죠? 가물가물하죠, 그렇죠? 가물가물하고 맞다 그런 거 있었지 정도 끄덕여주면 그걸로 괜찮아요. 어차피 뒤에 나오면서 뒤에 이제 진도 나가면서 계속 하는 거니까. 그래서 기억 안 난다라고 해서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다만 정말 처음 들어보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드신다면 동영상으로 무조건 1장, 2장 이런 것들 들으시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자, DM과 DL과 OH 이런 것들이 단계에 발생을 했어요. 자, 그러면 얘네들 중에서 일부는 완성이 됐을 것이고, 그죠? 일부는 여전히 미완성으로 기말의 제공품으로 이렇게 남아있을 거라고. 또 한번 퀴즈. 그럼 얘는 뭐라고 불러요? 얘는. 단계 완성이 됐지, 그죠? 단계 완성됐으니까 완성되면 이제 뭘로 가요? 완성돼서 이제 제품이 되면 될 거 아니에요. 저 그럼 뭐라고 할까요? 단기 제품 제조 원가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네들이 이제 제품 T 계정으로 옮겨간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제품 계정 입장에서도 당연히 기초 제품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 여기 완성된 녀석은 여기로 넘어와야 될 테니까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여기로 이렇게 올 겁니다. 그죠? 일부는 판매가 되겠죠. 일부는 판매가 될 것이고 일부는 이제 기말에 남게 될 겁니다. 판매된 원가는 뭐라고 할까요? 얘는 매출이 돼버린 원가인 거니까 당연히 매출 원가 정도로 부르면 되는 거였지, 그렇죠? 그 다음에 기초 제품도 이렇게 있을 것이고, 그렇죠? 자, 이런 뭐 T 계정에 대해서는 뭐 살짝 가물가물한 면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요거는 뭐 워낙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이런 얘기들 정도는 당연히 알고 계신 상태로 심화반을 좀 들어주셔야 되겠고요. 우리 제공품에서부터 그 다음에 제품으로 오는 T 계정의 약구를 잡았는데 더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제가 이런 얘기 한번 해보려고요. 자, 여기 발생한 원가가 있어요. DM이 얼마 발생했고요. 그 다음에 DL도 얼마 발생했어요. 그 다음에 OH도 얼마 정도 이제 발생한 거지. 자, 그러면 우리의 목표는 우리 회사의 원가를 좀 계산하는 거거든요. 그 원가를 계산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랑 똑같은 거냐면 여기 완성된 금액은 얼마인가? 여기 기말에 남아있는 금액은 얼마인가? 그렇죠? 팔린 금액은 얼마인가? 기말에 남아있는 금액은 얼마인가? 결론적으로 여기는 기말 제공품과 여기 있는 기말 제품 얘네들은 재무상태표로 보내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판매 금액은 매출원가인 거니까 손익계산서로 보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런 T계정 잘 계산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뭔가 재무제표 잘 만들어 보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원가를 계산하는 첫 번째 목적이라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 원가를 계산한다 그러면 제일 먼저 정해야 될 게 있어요. 제일 먼저 정해야 되는 건 어차피 T계정을 잘 태워줘야 여기서 말하는 T계정에 태워준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차변에 있는 애들을 대변에다가 어떤 방식으로 뿜빠이를 칠 거냐 이게 바로 T계정을 태워주는 로직일 거 아니겠어요? 그죠? 자, 그러면 회사마다 업종이 달라. 회사마다 업종이 다르다는 얘기는 회사마다 만드는 제품이 다르다고요. 어떤 회사는 제가 들고 있는 마이크 만드는 회사고요. 어떤 회사는 여러분들이 입고 계시는 옷을 만드는 회사고 어떤 회사는 뭐 이런 칠판을 만드는 회사잖아요. 그렇죠? 서로 업종이 다르고 만드는 제품이 다르다라고 한다면 T계정을 돌려주는 방식도 당연히 조금 달라야 될 거 아니겠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업종에 따라서 원가 계산을 하는 방식이 약간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두 가지 극단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자, 첫 번째로는 제가 손에 지금 들고 있는 분필 만드는 회사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어떤 회사가 있냐면 우리가 앉아있는 이 학원 건물을 만드는 회사도 있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분필을 만들어서 원가를 계산하는 방식하고 건물을 만드는 회사가 건물의 원가를 계산하는 방식하고 같다. 그럼 그게 더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도대체 분필을 만드는 회사랑 건물을 만드는 회사는 원가 계산 방식이 어떻게 차이가 있을 것인가 그 얘기를 예전에 우리가 했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복잡하지 말고 그냥 우리가 한번 떠올려 보자고요. 자, 제일 먼저 우리 건물을 만들어요. 우리가 앉아있는 이 학원 건물을 만들어. 그 회사가 적용하는 원가 계산 방식 우리 뭐라고 배웠어요? 걔를 개별 원가 계산 이렇게 배웠던 거지. 그렇죠? 우리가 제일 먼저 배웠던 건
사실은 개별 원가 계산이라고 하는 걸 제일 먼저 배웠다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가 어떻게 보면 원가 계산의 처음 시작이었던 거고, 요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저런 T계정 당연히 그릴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배부라고 하는 개념도 알긴 알아야 되니까 그런 얘기가 1장, 2장, 3장에서 4장까지 있었던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5장에서 튀어나오는 게 바로 개별 원가 계산이고요. 개별 원가 계산은 말 그대로 원가 계산을 따로따로 하겠다라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되겠어요. 개별적으로 말 그대로. 그러니까 뭘 개별적으로 하겠다는 거냐? 우리는 건물을 만들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만드는 건물이 뭐뭐뭐가 있었는가라고 한다면 건물이 A, B, C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 건물의 특성은 뭐냐면 A랑 B랑 C랑이 서로 다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A는 학원 건물이었고요. B는 병원이었던 거야. C는 뭐였냐면 무슨 막 상가였어요. 이렇게. 뭐 식당이나 뭐 이런 거였던 거지. 자, 그럼 당연히 우리 입장에서 뭔가 건물을 만들어주긴 만들어줬는데 A, B, C는 서로 완전 다르니까 원가도 완전 다르지 않겠어요? 상식적으로 학원에 들어가는 재료, 학원에서 뭐 이런 것들 만드느라고 썼던 자재하고 그 다음에 병원에서 만들 때 썼던 어떤 자재하고 이런 것들 뭐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뭔가 차이가 있겠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 다음에 당연히 학원을 건물 만드는 그런 현장에서 일했던 사람들, 그 다음에 병원을 만드는 현장에서 일했던 사람들 서로 좀 구분이 돼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당연히 원가 계산도 따로따로 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죠? 물론 학원과 그 다음에 건물, 학원 건물과 그 다음에 병원 건물 얘네들을 만드는데 뭔가 공통적으로 쓰이는 것들이 뭐라도 있었다면 그 원가들은 우리가 한꺼번에 계산한 다음에 뿜빠이를 좀 쳐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아까 전에 제가 따로따로 계산하면 된다라고 하는 과정들을 우린 뭐라고 하느냐? 추적한다 이렇게 부르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한꺼번에 계산한 다음에 뿜빠이 친다 이걸 뭐라고 하느냐? 배부한다 이렇게 부르는 것뿐이라고. 결론적으로 우리 DM과 DL 같은 경우에는 추적합시다. 그리고 OH 같은 경우에는 추적이 안 될 테니까 배부합시다. 이렇게 가자는 게 바로 우리 개별 원가 계산이었죠. 그렇죠? 자, 반면에 분필 만드는 회사도 있어요. 분필은 건물이랑 가장 크게 다른 점은 뭐가 있을 거냐면 서로 다르지가 않다는 거지. 건물은 A, B, C지만 분필은 그냥 A라고 하는 분필만 잔뜩 있다고요. 어차피 다 똑같이 생겼잖아요. 그렇죠? 다 똑같이 생긴 것들을 그냥 대량으로 찍어내면 그만인 그런 회사이다 보니까 이런 회사에서 쓰는 원가 계산 방식은 아무래도 얘를 적용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럼 그런 회사에서 적용하는 원가 계산 방식 뭐라고 불렀었어요? 걔가 바로 종합 원가 계산이었던 거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에서 뭐 가장 많이 나오는 주제 중에 하나였던 종합 원가 계산 요 얘기를 또 해야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배웠던 개별 원가 계산하고 종합 원가 계산은 결국은 뭐에 따라서 분리를 한 거냐면 업종에 따라서 서로 좀 분류를 했던 거야. 그래서 업종에 따른 분류로 개별 원가 계산과 종합 원가 계산 이렇게 둘을 또 나눌 수 있었던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근데 이제 종합 원가 계산을 배우다 보면 종합 원가 계산을 실무적으로 적용을 하다 보면 가끔 이런 애들이 튀어나와요. 자, 개별 원가 계산은 그냥 말로 하자면 이런 거잖아요. 재료 A를 집어넣고 가공을 하면 뭐가 나오느냐? 제품 A가 나와요. 재료 B를 집어넣고 가공을 하면 제품 B가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근데 종합 원가 계산은 뭐냐면 재료 A를 잔뜩 넣고 공정에다 갖다 돌리면 뭐가 나오느냐? 제품 A만 잔뜩 나온다고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자, 근데 어떤 애들이 존재하냐면 재료 A를 집어넣고 열심히 공정을 돌렸거든요. 근데 A도 나오고 B도 나와 이렇게. 이런 애들도 존재한다고요. 분명히 똑같은 재료를 집어넣었고 똑같은 가공 과정을 거쳤는데 이상하게 제품은 A도 나오고 B도 나온다고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원유를 집어넣어요. 원유를 정제 공정에다가 집어넣으면 뭐가 나오느냐? 휘발유도 나오고 등유도 나오고 뭐 나프타도 나오고 아스팔트도 나오고 별게 다 나와. 그런 회사들 뭐 정유회사 대표적으로 그런 회사들은 개별 원가 계산도 아니고 종합 원가 계산도 아니고 조금 애매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회사에서 적용하는 원가 계산 방법도 우리가 배운 적이 있었거든요. 사실 걔는 탄생 배경을 보면 종합 원가 계산을 쓰다가 약간 좀 파생된 그런 원가 계산이긴 해요. 자, 어쨌건 간에 그렇게 생긴 거 우리는 뭐라고 배웠었어요, 옛날에? 우리 결합 원가 계산이라고 하는 것도 배웠었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종합 원가 계산에서 약간 좀 새끼를 친 것으로 우리 결합 원가 계산이라는 것도 있었던 거 한번 떠올려 보시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뭐 개별 원가 계산이 됐든 종합 원가 계산이 됐든 결합 원가 계산이 됐든 요거를 정한 건 뭐냐면 업종에 따라서 이놈의 T계정을 작성하는 방식 자체가 서로 좀 차이가 나더라는 거죠. 개별 원가 계산을 얘네들 추적해 주시고 요놈들은 우리가 뿌려주면 돼요. 종합 원가 계산에서는 모두 다 뭉뚱그려가지고 5단계법이라는 걸 이용해서 그냥 우리가 뿌려주면 된다고. 그렇죠? 업종에 따라서 T계정을 돌려주는 방식에 조금 차이가 있구나라고 하는 걸 깨달았어요. 자, 그럼 두 번째로 정해야 될 건 무엇이냐? 두 번째로는요. T계정을 돌려주는 방식까지는 우리가 알겠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금액들 있잖아요. 이 금액들.
이 금액들 여기다가 이제 원가가 얼마인가라는 걸 최초에 좀 적긴 적어야 되는데 이 금액들을 도대체 뭐라고 적을 거냐라고 하는 거에서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자, 이 금액들을 적는 데 있어서 아니 당연히 뭘 고민하냐. 100원 썼으면 100원 쓰고 뭐 200원 썼으면 200원 쓰고 300원 썼으면 300원 써라. 한마디로 내가 실제로 쓴 원가가 있으면 실제로 발생한 원가가 있다면 정말 실제로 그 발생했던 금액들을 그냥 적으면 될 것이지 뭐가 고민이냐라고 하는 원가 계산이 있다고요. 걔를 뭐라고 불러요? 걔네들은 실제로 발생한 원가 그 자체를 꽂아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 원가 계산이다 이렇게 불러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하지만 실제 원가 계산을 좀 적용을 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DM과 DL은 괜찮은데 OH에서 항상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길 거냐. 우리 DM 같은 경우에는요. 실시간으로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 오늘 지금 9월 며칠이야? 9월 2일이잖아요. 9월 2일이면 아직 기중이라고 기중. 그죠? 연말이 아직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 회사에서 9월 2일 현재 그러니까 만으로는 한 8개월 됐겠죠? 8개월 동안 쓴 재료비가 얼마인지 알 수 있느냐? 당연히 알죠. 지금까지 내가 쓴 재료비가 얼마인지 모르는 회사가 어디 있어. 그렇죠? 요거 실시간으로 실제로 발생한 원가 당연히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DL, 실제로 지금까지 8개월 동안 쓴 DL이 얼마냐라고 하는 걸 제품별로 따라갈 수 있느냐? 당연히 따라갈 수 있죠. 내가 인건비를 내 주머니에서 꺼내서 줬는데 그 금액조차도 못 따라가는 회사가 있다면 그런 회사는 문 닫아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당연히 DM 금액과 DL 금액은 다 따라가친다고. 지금 현재로도 결산 안 해봐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하지만 얘는 안 된다고요. OH라고 하는 건. 자, 얘는 뭘 좀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가 회계를 처음 배울 때 들었던 과목이 회계 원리거든요. 회계 원리 배우다 보면 뭐가 제일 어려워요? 회계 원리에서. 옛날에 회계 원리 배우던 시절 떠올려 보세요. 회계 원리에서 제일 어려운 건 뭐냐면 뭐 사람마다 좀 차이는 있겠지만 저는 처음에 그놈의 발생주의라는 게 처음에 되게 헷갈렸었거든요. 이상한 거야. 돈을 썼는데 비용이 아니래. 돈을 아직 쓰지도 않았는데 비용이래. 그런 식으로 우리가 돈 쓰는 거랑 조금 상관없이 비용이라는 게 잡힌다 혹은 뭐 수익이 잡힌다라는 발생주의의 개념을 처음에 좀 배우고 시작하거든요. 그렇죠? 그거 이제 잠깐 우리 회계원리 시간으로 가볼까? 회계원리는 이런 거잖아요. 여기가 1월 1일, 7월 1일이라고 합시다. 7월 1일, X1년, 7월 1일이고 여기가 X2년 뭐 6월 한 30일 정도 하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임차 계약을 했어요. 임차 계약. 임차 계약을 했으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임차료라고 하는 비용이 잡혀야 돼. 그래서 임차료가 1년간 얼마냐면 100원이거든요. 1년 동안 우리가 100원의 임차료를 내기로 했어요. 이렇게 해서 100원이야. 이렇게. 100원의 임차료를 내야 되는데 돈을 언제 주기로 했냐면 이때 주기로 한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돈이 이때 나가. 이렇게 이때. 이때 100원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1년 내내 우리는 이 건물을 사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돈이 나간 적은 없거든요. 그렇죠? 돈이 나간 적은 없고 돈이 언제 나가냐면 이때 나가니까 돈 나갈 때 회계 처리를 한번 해야 되겠지. 그럼 앞에서는 돈이 안 나가는 거니까 사실은 회계 처리할 일이 없거든요. 뭘 한 일이 없으니까. 하지만 딱 한 번만큼은 회계 처리해야 되는 거잖아요. 언제는 회계 처리를 해야 되겠어요? 분개가 필요한 건 요때는 한번 해야 되겠죠. 그렇죠? 요때가 언제냐면 X1년 12월 31일이 되면 말 그대로 결산을 한번 좀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때 우리가 회계 처리를 한번 하겠죠. 그때 들어가는 회계 처리는 뭐가 있을 것이냐. 비록 우리가 돈을 아직 주진 않았지만 그래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6개월 동안 내가 이 건물을 임차하는 행위 자체가 발생했으니 이 6개월에 대한 임차료만큼은 잡아야 되겠고 1년치 임차료가 100원이니까 6개월치다라고 한다면 50원이 아니겠느냐라고 해서 여기서 임차료라고 하는 녀석을 50원만큼 미리 잡자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아직 나는 돈을 준 적이 없으니까 미지급 임차료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50원만큼을 잡자라고 하는 거. 요게 바로 발생주의 회계처리였고 요 녀석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요 녀석을 결산, 수정, 분계라고 이렇게 불러요. 자, 요거 뭐 사실은 이런 거 모르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렇죠? 자, 근데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여러분들이 회계원리 교재에서 이런 발생주의 회계 처리를 예로 들었던 내용들이 다 뭐냐면 대한민국 시중에 나와 있는 거의 모든 교재들이 다 저처럼 임차료 가지고 설명을 해요. 선급이다 그러면 다 보험료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한다고. 보통 나오는 게 임차료, 보험료 뭐 이딴 것들인데 걔네들이 저랑 같이 공부하는 원가회계 측면으로 보면 다 어떤 항목들이냐면 얘네들이 다 OH 아닌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제조 간접 원가라고 하는 애들은요. 발생주의로 당연히 원가회계도 발생주의니까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금액은 발생주의라고 발생주의.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지금 언제냐면 9월 1일밖에 안 됐거든요. 9월 1일? 우리가 지금 현재 9월 2일인가 오늘? 9월 2일밖에 안 됐는데 그럼 9월 2일 현재로 우리 장부에 임차료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까? 분명히 7월 1일부터 9월 2일까지 어느 정도 임차 행위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장부에는 임차료라고 하는 말이 한 글자도 안 적혀 있다고요.
임차료라고 하는 말이 최초로 적히는 날은 언제냐면 12월 31일 이때 돼야지 적을 수 있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럼 결론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냐면 우리가 T 계정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DM과 DL은 지금 현재 9월 2일이니까 아직까지 결산은 안 했지만 그래도 실시간으로 다 따라가 줘요. 하지만 요 녀석은 우리가 결산 수정 분계라고 하는 것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11월 31일까지 기다려야만 뭘 집어넣을 수 있는 것이지 지금 오늘 날짜로는 뭘 집어넣을 수가 없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었죠? 자, 그러다 보면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냐면 우리 원가 계산에 회계 처리에 적시성이 너무 떨어져 버린다. 적시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해 버린다고. 적시성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하기로 하느냐? 그냥 DM과 DL은 실제 금액을 알 수 있으니까 실제 원가를 그대로 따라가겠지만 OH 금액은 실제로 발생한 금액을 따라가기는 적시성이 너무 떨어지니까 아무거나 그냥 우리가 예상한 숫자 자체를 꽂아버리자라고 하는 그런 원가 계산 방법도 있었죠. 걔를 뭐라고요? 걔를 정상 원가 계산이라고 불렀던 거지. 그러니까 예정상의 원가 계산인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었죠? 그래서 실제 원가 계산을 쓰는 게 좋기는 좋지만 적시성이 너무나 떨어진다라고 하는 문제점이 있으니까 OH만큼은 거짓말로 집어넣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정상 원가 계산이었어요. 자, 근데 나중에 관리회계 들어가면 비슷하지만 훨씬 더 어려운 걸 하나 또 배우죠. 정상 원가 계산은 결론적으로 누구만 거짓말하면 되느냐? DM과 DL은 아무리 정상 원가 계산이라도 거짓말할 필요 없네요. 그렇죠? 실제로 그냥 집어넣으면 돼요. 하지만 OH 금액은 거짓말로 밀어 넣어야 된다고. 그렇죠? 자, 근데 어차피 거짓말을 하는 김에 이 거짓말한 금액이라고 하는 건 결국 나의 예상치니까 나의 실제 원가가 튀어나왔을 때 둘을 비교해보면 이걸 뭘로 사용할 수 있냐면 이걸 성과평가 자료로도 사용할 수 있다고요. 우리의 예상치라는 건 이런 거잖아요. 어차피 우리 심화반 강의하면서 제가 중간중간 모의고사 같은 거 볼 건데 여러분들이 예상 점수 같은 것들을 한번 떠올려 볼 수 있어요. 내가 그래도 원가관리회계 공부 요만큼 했으니까 이 정도면 내가 요번 모의고사에서 그래도 한 70점은 맞겠지? 80점은 맞겠지? 이런 예상을 하겠지. 그렇죠? 근데 뚜껑 열어보니까 100점 맞았네. 아이고 내가 잘했구나. 뚜껑 열어보니까 한 30점 맞았어요. 아이고 내가 못했구나. 이런 평가는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뭔가 적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상치를 막 밀어놓다 보니까 그 예상치가 나중에 가서 어떤 활약도 하냐면 실제랑 둘이 비교해서 성과평가의 어떤 지표로 사용되는 그런 역할도 하더라는 거죠. 그럼 하는 김에 우리 OH만 성과평가할 거 아니니까 DM과 DL마저도 그냥 애초에 그냥 다 가짜로 집어넣고 그 가짜 금액을 토대로 해서 나중에 이걸 가지고 성과평가하자라고 해서 튀어나오는 놈도 하나 있다고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얘는 OH만 거짓말 하는데 새로 등장한 요 녀석은 DM과 DL과 OH를 싹 다 거짓말해버리면 되겠네. 걔를 뭐라고 해요? 걔를 표준 원가 계산이라고 부르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었죠? 표준 원가 계산. 그래서 우리 보통 이제 원가회계에서 요거 두 개 배우고 나중에 얘는 이제 성과평가랑 연결이 되다 보니까 보통 관리회계 가서 배우는데 어쨌건 간에 이 세 가지 원가 계산은 어떤 것에 의해서 분류를 하는 거냐? 여기에다가 금액을 뭐라고 쓸 거냐? 이거에 따라서 분류를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배웠던 개별 원가냐, 종합 원가냐 이런 것들은 T 계정을 돌려주는 어떤 요령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실제 정상 표준 얘네들은 여기다가 뭐라고 집어넣고 나서 T 계정을 돌릴 거냐? 요거에 대한 이슈라고요. 무슨 말인지 되었죠? 자, 매트릭스를 두 가지 정도 배웠고요. 마지막 한 가지 매트릭스가 발생하는데 얘는 뭐냐면 OH를 좀 둘로 나눕시다. 우리 변동비 성격, variable OH, 그 다음에 fixed overhead 이렇게 총 네 가지로 이제 구분을 하자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DM과 DL과 VOH와 FOH로 좀 구분을 해줘요. 이렇게 구분을 해주고 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변동비고요. 요 놈 하나만 고정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변동비 3개, 고정비 하나 이렇게 있는데 지금부터 들어갈 얘기는 이제 이거 T 계정 어떻게 돌릴 거냐 요령 잡았고 금액 뭐라고 적을 거냐라는 것도 결정했어요. 그럼 지금부터 해야 되는 얘기는 이 4개 중에서 몇 개나 데리고 갈 거냐 그런 얘기를 좀 해야 된다고. 어차피 이거는 기억하실 거라고 믿고 좀 빠르게 할게요. 아니 뭔 소리냐. 공장에서 4가지가 발생했으니 T 계정에 태워주고 데려가는 것도 당연히 4가지를 다 데리고 가야지. 뭐라고 불러요? 전부 다 데려가는 거니까 전부 원가 계산. 전부 원가 계산을 적용하다 보면 뭐 나중에 자세하게 한번 얘기하겠지만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면 요 녀석 때문에 생산만 많이 해도 이익이 올라가 버리는 문제점이 발생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생긴 놈은 떨궈버리고 얘네들 3개, 즉 변동비만 데리고 다니자. 뭐라고요?
초변동 원가 계산. 아예 화끈하게 그냥 얘 혼자만 데리고 다니자 뭐라고 해요? 걔를 초변동 원가 계산 이렇게 부른다고. 그렇죠? 나머지 것들은 T 계정에 태워주지 말고 그냥 버려. 즉 기간 원가로 처리하자 뭐 이런 컨셉이었고, 요 얘기는 뭐 제법 그래도 다른 애들에 비해서는 조금 설명이 많이 필요한 거니까 나중에 해당 챕터 가서 자세하게 합시다. 자, 네 가지를 다 데리고 다니자라고 하는 거 전부 원가 계산이었고요. 그 다음에 변동비만 데리고 다니자라고 하는 것이 뭐였느냐? 변동 원가 계산이었어요. DM만 데리고 다니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초변동 원가 계산이라고 불렀다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목차를 구경하시다 보면 이런 얘기들이 쭉쭉 나올 겁니다. 우리는 개별 원가 계산과 종합 원가 계산, 업종에 따라서 분류한 거였고, 실제 원가, 정상 원가, 표준 원가, 저기다 금액을 뭘로 기입할 거냐에 따라서 분류한 거였고, 전부 변동, 초변동, 저기에서 T 계정에 몇 개까지를 태워줄 것이고, 어떤 애들을 T 계정에서 그냥 탈락시킬 거냐, 요거에 따라서 분류하는 그런 개념이었어요. 자, 문제는 뭐냐면 얘네들 하나하나가 세 가지 매트릭스는 서로 별개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같은 매트릭스 안에서 나는 실제이면서 정상이다 이런 말은 없어요. 나는 막 무슨 뭐 개별이면서 종합이다 이런 말은 없다고. 물론 뭐 같이 혼용되는 뭐 혼합원가 계산 이런 것들이 존재하긴 하지만 어쨌건 간에 개념적으로 이 같은 매트릭스 안에서는 같이 쓰는 게 아니라고. 하지만 얘랑 또 얘랑은 서로 다른 매트릭스 안에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그냥 다 혼용을 해서 쓰는 거예요. 결합을 해서 쓴다고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 이제 결합이 되는 거죠. 이렇게. 얘도 마찬가지로 다 결합이 될 것이고, 얘도 다 결합이 될 겁니다. 이렇게. 얘도 당연히 다 이렇게 결합이 되겠죠.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자, 명세기 회계사 시험은요, 대한민국에서 원가 관리 회계를 시험 문제로 출제하는 모든 시험들 중에서 가장 압도적으로 난이도가 높은 그런 시험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주제들 하나하나에 대해서 정리하시는 거, 이건 뭐 당연한 소리인데 뭐에 대해서도 할 줄 아셔야 되냐면 얘네들 서로 좀 결합해서 나오는 것들, 걔네들도 당연히 할 줄 아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지금 명세기 심화반이니까 기본반에서 제가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해시켜드리는 거, 그런 것들에 좀 주력했다면 심화반에서는 우리 시험에 출제되는 그런 내용들 토대로 해가지고 조금 합쳐서 쓰는 것들, 이런 것들도 좀 해드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주로 많이 합쳐지는 것들이 어떤 애들이 이제 합쳐지냐면 보통 이런 애들, 이렇게 표준 종합 이런 것들, 아니면은 실제 개별 말고 이런 이 실제 개별은 너무 쉽기 때문에 정상 개별 원가 계산 뭐 이런 것들 좀 많이 준비를 해두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도 좀 해봐야 되겠죠. 이런 변동 원가나 초변동 원가, 전부 원가는 우리가 이제 재무회계에서도 많이 보는 재무제표니까 변동 원가 계산이나 초변동 원가 계산 이런 재무제표를 구하는데, 물론 뭐 전부 원가 계산도 마찬가지고 얘네들한테 이제 정상 원가를 섞어버리는 거죠. 더 어렵게 낸다 그러면 표준 원가를 막 이렇게 섞어버려요. 이런 것들이 우리 회계사 시험에서는 1차 시험이다라고 할지라도 좀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할 줄 아셔야 되고요. 이런 것들을 심화반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짚고 넘어가서 이걸 토대로 해서 객관식반에서 문제 푸는 요령을 익힌다. 그렇게 하고 시험 보러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한 가지 이제 언급 안 드린 건 딱 하나 있습니다. 우리 뭘 안 했냐면 어쨌건 간에 이 중에서 뭘 쓰던지 간에 결국은 배부라고 하는 이슈는 생기기 마련인데, 그놈의 배부 할 거면 좀 제대로 하자라고 하는 것도 있죠. 그러니까 배부를 하는데 어떻게 할 거냐면 활동별로 잘게 쪼갠 다음에 활동별로 따로따로 배부하면 뭐가 올라가게 될 거냐면 정확성이 좀 올라갈 거 아니냐. 그런 애가 하나 뭐가 있었어요? 그렇게 생긴 놈이 이제 활동기준 원가계산 ABC라고 하는 것도 하나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을 다 정리하시는 게 우리 이제 원가회계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죠? 자, 차례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시면 5장의 개별 원가계산 제목만 읽을게요. 개별 원가계산. 근데 그 개별 원가계산 중에서도 3절에 보시면 실제 개별 원가계산, 또 4절에 보시면 정상 개별 원가계산이라고 적혀져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렇게도 한번 엮어보고 또 요렇게도 한번 엮어보자 그런 얘기예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개별 원가 쓰는 애들이 표준 원가 쓰는 거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실무적으로는 이렇게는 안 써요. 마찬가지로 종합 원가 계산 쓰는 애들이 표준 원가랑 엮이는 거 이런 것들은 할 줄 아셔야 되는데, 이론적으로는 종합 원가 쓰는 애들이 정상 원가랑 엮여지는 거 당연히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잘 안 쓴다고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도 뭐 이런 건 잘 안 내요. 이런 것도 잘 안 된다고 이렇게. 그래서 다른 것들, 그 책에 나오는 것들 위주로만 좀 보시면 되는데, 뭘 엮어놨냐면 개별 원가 계산을 실제 원가랑 좀 엮어놨고, 그 다음에 정상 원가 계산을 개별 원가 계산이랑 엮어놨고, 이런 것들 좀 볼 수가 있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6장에 보시면 이제 종합 원가 계산이라고 하는 거, 요게 이제 시험 문제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거니까 나중에 조금 시간을 좀 많이 들을 겁니다. 7장도 뭐 공선품회라고 써있지만 사실상 종합 원가 계산 문제잖아요. 그죠? 그래서 6장, 7장 한번 제목만 구경해 보시고, 그 다음 페이지에 8장에 보시면 연산품과 부산물의 원가 계산, 저는 이제 이거 결합 원가 계산이라고 가르쳐 드렸던 그 내용이고, 9장 변동 원가 계산과 초변동 원가 계산, 그리고 뭐 밑에 있는 절들 한번 보시면 전부 원가
계산이란 말도 있으니까 결국 9장에서 배우는 게 바로 요 마지막 매트리스 요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자는 거지, 그렇죠? 10장에서 이야기하자는 게 이제 활동 기준 원가 계산 별도로 좀 정확성을 높이자라고 했던 거 요것들을 좀 우리가 배우게 될 거예요. 옛날에 뭐 배웠었는지 대충 좀 기억을 좀 떠올려보자 이런 그 목적으로 지금 정리하고 있는 것이고 이거 들어보면서 아 맞다 옛날에 이런 것들 배웠었지 그리고 이런 것들 정리할 때 아 맞다 그랬었던 거였어 라고 한번 고개 한번 끄덕거리시면 되고요. 여기다 구체적인 살은 천천히 우리 진도 나가면서 합시다. 11장 내용에서부터는 이제 의사결정 이야기를 배우게 돼요. 우리 관리회계가 11장부터 시작이 되는 건데 결국 우리 원가회계와 관리회계 그 두 가지를 합쳐서 원가관리회계 이렇게 부르게 될 텐데 원가회계라고 하는 건 방금 전까지 배워보니까 뭐 하자는 거예요? 결국은 원가를 계산하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원가를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걸 원가회계에서 배운다면 우리 관리회계에서는 크게 이제 두 가지를 배우자는 거죠. 첫 번째는 뭐였어요? 첫 번째는 의사결정을 대체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 좀 배우자는 것이고 두 번째 아까 전에 표준원가 계산하면서 잠깐 얘기 나왔지 그렇죠? 두 번째는 뭐였어요? 성과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이 성과평가하자 이런 것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원가회계에서 원가 계산하는 방법을 관리회계 들어가면 이제 의사결정과 성과평가 크게는 이렇게 두 가지를 좀 배우게 될 텐데 보통 어떤 순서로 공부를 하게 되냐면 원가회계 다 배우고 관리회계를 다 배우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원가를 계산해 놔야 그 원가를 토대로 해서 우리가 의사결정도 할 것이고 또 원가를 계산해 놔야 그 원가를 토대로 해서 성과평가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왁구가 너무나 기본적인 얘기인데 이런 내용들을 알고 있어야 쓸 수 있는 내용들도 되게 많다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 자, 우리 기본서 배울 때도 제가 거의 입에 버릇처럼 했던 얘기인데 우리가 방금 전까지 구분했던 이런 원가 계산 이론들 있잖아요. 쟤네들은 사실상 우리 둘 중에 하나거든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원가 계산이라는 거는 결국은 실무적인 필요성에 의해서 나온 거예요. 생각해봐요. 제가 우리 수험 강의 말고 실무 강의도 가끔씩 하거든요. 그럼 실무 강의를 나가보면 여러분 원가회계 한 달하고 관리회계 한 달하고 쳤을 때 같은 회사의 실무 강의인데도 불구하고 원가회계 쪽이랑 관리회계 쪽이랑 앉아있는 사람들의 직급이 좀 달라요. 한번 머릿속으로 떠올려보세요. 원가회계 배우러 오는 사람들은 직급이 뭐겠어요? 얘들 원가 계산해야 되는 애들 있잖아요. 그럼 직급이 높겠어요? 낮겠어요? 아니 사장님이 원가 계산하고 앉아있겠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원가회계 들으려고 앉아있는 사람들은 보통 어떤 직급 애들이 오냐면 뭐 대리, 뭐 주임, 높아봤자 과장 뭐 이런 사람들 와서 그냥 이렇게 앉아있어요. 그러니까 실무 강의 딱 들어가가지고 원가회계 시간 딱 첫날 딱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딱 봐도 티가 나는 게 애들 그 양복이 다 새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다 이게 신입사원 뭐 이런 애들이라고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자, 근데 그거 끝나고 나서 관리회계 강의 딱 들어가잖아요. 그럼 의사결정이나 성과평가 배우려고 앉아있는 거잖아요. 그럼 일단 연령대가 달라져 있다고. 연령대가 거기 가면 내가 제일 어려요. 다 이제 다 어르신들이라고 이렇게. 다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뭐 최소 부장 이상. 뭐 심지어 뭐 상무, 전무 이런 사람들이 와서 앉아 있다고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가회계랑 관리회계 이런 것들을 공부할 때 내가 지금 어떤 직급에서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얘네들을 공부하고 있구나 이런 감을 좀 잡으시면서 접근하시면 좋은데 자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원가회계는 뭐 대리나 이런 사람들이 원가 계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론들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대리나 이런 직급들은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는 직급이에요. 왜냐면 위에서 자꾸 쪼거든. 그럼 당연히 원가 계산 담당자라면 어떤 유형으로 쪼임을 당할 거냐? 크게는 두 가지 유형이라고요. 자, 어떤 회사의 원가 계산 담당 대리는요. 허구한 날 듣는 소리가 무슨 소리냐? 자기 위에 과장이, 자기 위에 차장이 맨날 나한테 하는 잔소리가 야, 계산을 이렇게밖에 못하냐? 틀렸잖아. 이런 얘기밖에 안 해요. 제발 좀 정확하게 좀 하래. 원가 계산은 최대한 정확해야 된다라고 하는 스트레스를 자꾸만 나한테 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자, 다른 회사의 어떤 다른 대리는 어떤 스트레스를 맨날 받냐면 자기 위에 있는 상사가 성격이 엄청 급한 거야. 그거 아직도 안 됐어? 야 어제 얘기했는데 아직까지 또 결과를 안 갖고 오면 어떡해? 이런 식으로 맨날 빨리 갖고 오라고만 쪼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어차피 우리가 배우는 내용들은 회계 기준을 배우는 게 아니라 실무적인 필요에 의해서 나온 어떤 이론들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건데 실무적인 필요는 크게 두 가지라고요. 나의 상사가 나한테 자꾸만 정확하게 하라고 한다. 나의 상사가 나한테 맨날 빨리 갖고 오라고 한다. 그럼 결국 원가 계산하는 이론도 두 가지 계파로 나누어져서 발전할 수밖에 없다고요. 첫 번째는 뭐냐면 정확하게 가자라는 컨셉.
두 번째는 뭐냐면 쉽게 가자라고 하는 컨셉. 이렇게 둘로 발전해서 나온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자, 정확하게 갑시다라고 하는 컨셉으로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활동기준 원가 계산이겠지. 나누어서 배분하는 거니까. 그래서 활동기준 원가 계산 이런 것들을 아무래도 정확하게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장점이 있을 건데 결국 원가 회계를 하는 데 있어서 활동기준 원가 계산을 적용했다 그러면 원가 계산의 어떤 정확성 자체가 쓱 높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원가 계산의 정확성이 높아졌으니까 당연히 이걸 먼저 배우고 이걸 하는 건 원가 계산한 결과를 토대로 의사결정하고 성과평가하자 이런 거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원가 계산의 정확성이 높아졌다라고 한다면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의사결정을 조금 더 합리적으로 하자. 또 성과평가를 조금 더 공정하게 하자. 이런 목적이랑 다 연결이 된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큰 틀을 조금 머릿속에 갖고 계신 상태로 다시 한번 관료회계 쪽 목차를 봅시다. 관료회계에서 우리가 옛날에 배웠던 게 뭐가 있었는가? 의사결정 쪽 11장에 보시면 원가의 추정이래요. 여기서 뭐뭐 배웠었냐면 3절에 보시니까 학습 곡선이라고 하는 게 있네. 이런 거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그렇죠? 그 다음에 원가 추정 쪽에서 우리가 뭐도 배웠었냐면 뭐 여기 목차에는 안 나오지만 뭐 고조점법 뭐 이런 것들도 배웠었다고 한번 떠올려 보시고 12장 원가조 또 이익 분석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우리 CVP 분석. 요거는 제가 옛날에 공식 8가지 막 이런 것들 막 가르쳐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 한번 우리 복습하면서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래서 CVP 분석 가장 중요한 거니까 심화반에서도 시간은 가장 많이 드릴 겁니다. 오른쪽 페이지에 13장 관련 원가 분석. 이게 뭐냐면 단기 특수 의사결정이죠. 예를 들면 뭐 특별 주문을 수락해 줄 거냐 말 거냐. 뭐 손실나는 제품이 있는데 걔를 중단할 거냐 아니면 밀고 갈 거냐. 내가 지금 부품을 자가 제조하고 있는데 어떤 애가 오더니 자기한테 사래. 그럼 외부 구입할 거냐 아니면 여전히 자가 제조로 그냥 밀어붙일 거냐. 이런 것들을 의사결정하자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어떤 방법을 썼었냐면 증분접근법이라고 하는 그런 방법을 썼던 거 한번 떠올려 보시고 14장은 자본예산이라고 써 있는데 이거는 누구한테 배우는 거예요? 자본예산 이거는 지한송한테 배우는 거야. 저 이거 뭐냐면 여러분들 그 재무관리에서 배우시는 MPV, IRR 뭐 이런 것들이니까 14장 자본예산은 강의 안 할 겁니다. 14장은 그냥 넘어가시고 15장에서 보시면 불확실성하의 의사결정 뭐 이거는 별로 중요한 얘기는 아닌데 혹시 기억나시는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옛날에 우리 뭐 EVPI 뭐 이런 것들 좀 배웠었던 거.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배웠던 거 기억해 보시고 16장에 있는 종합예산 이거 뭐 예산 짜자는 얘기고 17장 그리고 18장에 이제 표준원가 계산 이게 제일 어렵고 되게 중요한 내용이었죠. 19장에서 판매 부문의 성과평가, 그 다음에 20장에서 투자 중심점의 성과평가 이렇게 있는데 17장, 18장에 나오는 표준원가 계산이 결국은 제조 부문에 대해서 성과평가하자 이런 거였고 19장에서는 제조하는 애들 말고 판매하는 애들 성과평가하자 뭐 이런 얘기였어요. 그렇죠? 그리고 20장에서는 투자 중심점에 대한 성과평가라고 해가지고 투자 수익률 ROI, 또 잔여이익 RI, 그 다음에 경제적 부가가치 EVA 뭐 이런 것들 배웠었는데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시고 도저히 생각이 안 난다. 뭐 어때요? 이제부터 배우면 되지 뭐. 그렇죠? 그래서 기본서에 있는 예제들 어지간한 것들은 좀 풀 거고요. 심화반이라도. 그리고 예제 문제 최대한 빨리 풀고 객관식 문제도 조금 어려운 것들까지도 기본반 때는 그냥 스킵했던 그런 어려운 문제도 풀어볼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기본서에 보시면은 뒤쪽에 주관식 문제들도 제법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주관식 문제들까지도 좀 풀어보는 시간으로 좀 진행을 해볼 겁니다. 마지막 챕터가 이제 21장이 대체 가격 결정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22장 이후로는 이제 말문제로 우리가 나중에 막판에 그냥 한 번에 정리하는 거니까 심화반에서는 22장 이후로는 내용을 설명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21장까지만 우리 공부를 하는 걸로 합시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첫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심화반에서 예전에 기본반에서 배웠던 내용들이 뭐가 있었는가 이런 것들 한번 체크를 좀 해봤고요. 잠깐 쉬었다 와서 할 거긴 한데 제가 지금 뭘 나눠드릴 거냐면 설문지를 좀 나눠드릴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전체적인 그 내용들 조금 구체적으로 좀 질문을 좀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기억나시는지 안 나시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솔직하게 체크를 해서 저한테 주시면 제가 이걸 통해서 강의에도 좀 반영을 할 것이고 나중에 상담할 때도 이걸 좀 토대로 해서 상담을 해드릴 거니까 좀 솔직하게 최대한 좀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쉬는 시간에 좀 작성을 해주시고 일단 잠깐 여기서 한번 끊고 조금만 쉬었다 와서 이제 본격적인 진도 나가보도록 할게요. 좀만 쉬었다 오시죠.